너 같은 얹혀 사는 식충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짐이나 싸. 삼촌은 제 뺨을 후려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제 위로 고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전문가한테 가셔야 어머니도 살고 우리도 살아요. 연명 치료는 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어머니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던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법과 여론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매장시켜 주겠다고. 눈물 많은 손녀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잘 됐지만 치매 증상 때문에 선망이 오락가락하십니다. 퇴원하셔도 24시간 옆에 붙어서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챙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흰 가운이 병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누운 할머니는 링거줄이 꽂힌 손을 부들부들 떨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침대 발치에 선 큰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괜히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큰 삼촌이 곁눈질로 작은 삼촌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간병인까지 쓰면 한 달에 400만 원은 좋게 깨지겠어. 너 이번 달 보너스 좀 나온다지 않았냐? 작은 삼촌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형님이 장남인데 당연히 대책을 세우셔야죠. 사업 좀 풀렸다면서요? 큰 삼촌이 인상을 팍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거래처 수금 안 돼서 직원들 월급도 밀린 판국이야. 지금 누구 보고 돈 내라 마라 하는 거야? 두 삼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으르렁거리는 꼴을 보자니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고모, 아니 올케가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렛 하나를 꺼내들며 일어났습니다. 고모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삼촌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유, 형님들도 참. 여기서 언성 높이시면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죠.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좀 알아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모가 펼친 팜플렛에는 도심 속의 낙원, 프리미엄 실버 케어라는 문구와 함께 행복하게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모가 할머니 쪽을 힐끔 보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설이 호텔급이에요.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나오고 물리치료도 매일 해주고요. 무엇보다 치매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대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모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큰 삼촌이 팜플렛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반색했습니다. 오, 그래. 시설이 꽤 좋네. 비용은? 고모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오픈 행사 중이라 할인도 많이 해준대요. 형님들 둘이서 반반 부담하면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죠. 그리고 어머님 집 있잖아요. 그거 비워두면 뭐해요? 전세라도 놓으면 요양원 비용 충당하고도 남죠. 집.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삼촌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큰 삼촌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집이 있는 동네의 재개발 뉴스를 찾아보는 거겠죠. 큰 삼촌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말이 일리가 있네. 어머니 집이 낡아서 사람 살기도 힘들고 차라리 어머니는 좋은 시설 가서 편하게 계시는 게 효도지. 안 그래? 작은 삼촌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집에서 모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죠. 전문가 손에 맡겨야 어머니도 편안하시지.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링거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요양원? 그게 고려장이지 뭐냐.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내 집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할머니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흰 시트를 적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가 피가 나는 부위를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할머니, 이러다 다치세요. 진정하세요, 제발요. 하지만 삼촌들은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귀찮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큰 삼촌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자식들이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저 몸으로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고모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할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내가 할머니랑 제일 친하잖아. 요양원 가시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다고 설득 좀 해. 고모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못해서 얹혀 산다고 눈칫밥 먹이던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할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촌들과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 안 보내요. 병실 안에 다시금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삼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야, 이지은. 너 지금 취직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똥오줌 받아내는 게 쉬운 줄 알아? 며칠 하다가 못하겠다고 도망가지나 마라. 고모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지은이 효녀네. 그래, 젊은 내가 고생 좀 해라. 우리는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 어쩌겠니. 근데 생활비는 어떡할래? 할머니 연금으로 두 식구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그들의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골치 아픈 짐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조롱도 섞여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밥벌이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대신 할머니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할머니 안정이 최우선이니까요. 작은 삼촌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퇴원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촌들은 병원비 정산이 끝나자마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저, 그리고 짐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할머니의 집은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낡은 일본식 적상가옥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냉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에 들어선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리자마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살림을 건드려. 저리가. 내 돈 훔쳐가려고 왔지? 너도 그놈들이랑 한패잖아. 병원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던 할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돌변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도지신 겁니다.
할머니는 서랍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집문서, 어떤 도둑놈이 다 훔쳐갔어. 저는 한숨을 삼키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손녀 지은이. 아무것도 안 훔쳐갔어요.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거짓말. 다 도둑놈들이야. 내 집에서 나가. 저는 할머니가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방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요강을 비우고 벽지에 묻은 정체모를 얼룩들을 닦아내며 이것이 제가 선택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지쳐 잠드셨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삼촌의 차였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곤히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 자국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32만 5,400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기저귀를 사고 쌀을 사고 할머니 약값을 대야 합니다.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 그리고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그 사람들이 절대 못 뺏어가게 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저들의 위선을 반드시 벗겨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길고 긴 전쟁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도둑년, 내 돈 내놓아라. 내년이 훔쳐갔지? 새벽 3시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장롱 서랍을 죄다 꺼내 엎어놓고 헐떡거리고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속옷이며 양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제가 할머니 어깨를 감싸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아무도 안 훔쳐갔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놈들이 문서를 노리고 있어. 내가 문 열어줬지? 이 도둑년아. 할머니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을 참으며 할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 자리에 눕혔습니다. 기저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땀 범벅이 된 몸을 닦아드리는 동안 창밖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닷새째 저는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을 내다보니 큰 삼촌이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줄자를 들고 마당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가 물었습니다. 삼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이분들은 누구시고요? 큰 삼촌이 저를 본체만 채하며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담벼락까지가 경계요. 평수가 꽤 나오지. 건물이 낡아서 철거 비용은 좀 들겠구먼. 남자 중 한 명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집안은 탄탄해서 빌라 올리기엔 딱 좋습니다.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큰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수리 견적 좀 보러 왔다. 지붕이랑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말이야. 집수리라니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고칠 생각이 아니라 허물고 새로 지을 견적을 뽑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쾅 열리더니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오셨습니다. 어디서 찾으셨는지 한 손에는 굵은 소금이 한 줌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자들을 향해 소금을 팍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들. 남의 집에서 썩 꺼져라. 내 집이다. 내 집이야. 남자들이 소금을 뒤집어 쓰고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큰 삼촌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손님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할머니는 빗자루로 큰 삼촌의 종아리를 후려치며 악을 쓰셨습니다. 이놈, 내 놈이 대장이지? 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썩 꺼져. 큰 삼촌이 빗자루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이지은, 너 뭐 하는 거야? 노인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어? 약 안 먹였어? 제가 울컥해서 삼촌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삼촌이 낯선 사람들 데려와서 집을 부순에 만회하니까 놀라신 거잖아요. 할머니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요. 큰 삼촌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남자들을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A씨, 재수가 없으려니.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할머니는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방석을 저에게 내밀며 덜덜 떠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잘 숨겨라. 그놈들이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평소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깔고 앉으시던 촌스러운 꽃무늬 방석이었습니다. 솜이 다 죽어 납작해진 방석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러시는지 저는 한숨을 쉬며 방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석의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뜯어진 재봉선 사이로 누런 종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넣어 꺼내보니 낡은 신문지에 칭칭 감긴 5만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방석 솜 사이사이마다 신문지에 쌓인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시장에서 장사하며 번 돈을 자식들 몰래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비상금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너 밥 굶지 마라. 나 죽으면 너 이거 가지고 도망가라. 그놈들은 승냥이야.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을 삼키며 돈뭉치를 다시 신문지에 쌌습니다. 그리고 제 옷장 깊숙한 곳, 겨울 패딩 안주머니에 돈을 숨겼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의 피와 땀이자 저와 할머니를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삼촌들이 알면 당장 빼앗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사건은 며칠 뒤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삼촌이 족발 세트를 사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작은 삼촌이 족발을 상에 차려놓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고생이 많다. 너 혼자 밥 챙겨 먹기도 힘들 텐데 이거라도 좀 먹어라. 평소에는 제 생일도 기억 못하던 삼촌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삼촌은 할머니가 방에서 주무시는 걸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참 지은아. 집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잖아. 구청에서 수리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신청하려면 어머니 도장이 필요하다네. 내가 보호자니까 여기 도장 좀 찍어줘라. 삼촌의 말투가 지나치게 상냥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리지원금 신청서요? 어디 봐요. 서류 맨 위에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고 그 밑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리지원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삼촌을 노려보았습니다. 삼촌, 저를 바보로 아세요? 이건 집 파는 위임장이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매하시려고요? 작은 삼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그래, 팔려고 그런다. 이 집 놔두면 뭐 할 거야? 똥값 되기 전에 처분해서 어머니 병원비도 쓰고 너도 좀 챙겨주려는데 그게 그렇게 안이 꼽냐?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몰래 집을 팔아요? 저는 절대 도장 못 찍어드려요. 작은 삼촌이 벌떡 일어나더니 족발이 놓인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내가 뭔데 도장을 찍네 만회해.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족발이며 쌈장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튀어오른 국물에 옷이 젖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삼촌을 쏘아봤습니다. 나가세요. 할머니 깨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작은 삼촌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가 법을 알아. 돈이 있어? 두고 봐라. 내가 내 집 파는데 내년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작은 삼촌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간 뒤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자격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삼촌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몰래 들어와 도장을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 예전에 쓰던 공기계 스마트폰을 찾아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카메라 앱을 켠 뒤 거실 책장 틈새에 렌즈가 현관과 거실을 비추도록 설치했습니다. 24시간 녹화 기능을 켜두자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것만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놈들이 온다. 문단속해라라는 잠꼬대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야구 방망이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뜬 눈으로 현관 쪽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정적을 깨고 현관 쪽에서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현관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띠리릭 삐빅. 아씨, 번호 바꿨나? 작게 욕을 읊조리는 남자의 목소리. 큰 삼촌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리자 문고리를 덜컥덜컥 흔드는 소리가 공포 영화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야구 방망이를 움켜쥔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끼며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에 달린 센서 등이 켜지며 문 밖의 그림자가 유리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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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탓에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마당을 울렸습니다. 어젯밤 다녀간 삼촌들이 다시 온 걸까요? 아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훨씬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셋이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냐? 또 그놈들이냐? 제가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때 담벼락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쳤습니다. 남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쿵, 쿵, 쿵. 육중한 착지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그들이 거실 유리창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거실 창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안에 할머니 계시지? 문 여셔. 아드님이 보냈으니까. 아들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만류를 뿌리치고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내 아들, 큰애가 보냈어? 무슨 일이냐? 남자가 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턱하니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부동산 매도 이행각서라는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큰 삼촌의 이름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이 집 팔아서 우리 돈 갚기로 했거든요. 오늘까지 집 비워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 아들 대신 할머니가 책임지셔야지.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문에 손을 대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을 내 새끼가 팔아? 남자가 유리창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답답해 미치겠네. 아들이 도박빚에 사업빚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 집 안 팔면 그 양반 우리가 가만 안 둬요. 알겠어요? 빨리 문 열고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빚쟁이들에게 집을 넘기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사실. 그 충격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가 나를 팔았어. 할머니, 숨 쉬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몸은 이미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이 고였습니다. 야, 저 할망구 왜 저래? 문 열어봐. 밖에 있던 남자들도 당황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울 때쯤 대문 밖에서 급제동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삼촌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쓰러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삼촌들은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빚쟁이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빌고 있었습니다. 큰 삼촌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빚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해결한다고 했잖습니까? 작은 삼촌도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셔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제발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큰 삼촌이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집 열쇠 챙겼지? 함부로 누구 문 열어주지 마라. 그게 할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의 멈춰버린 심장 그래프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 뒤늦게 도착한 삼촌들과 고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사를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큰 삼촌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집 문서 어디다 숨겼어? 장롱?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냐? 제가 기가 막혀서 삼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삼촌은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빚쟁이들이 와서 행패 부릴 때 삼촌들은 뭐 했는데요? 작은 삼촌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우리가 빚지고 싶어서 졌냐? 다 먹고 살려다 그런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까 그 전에 명예 넘겨야 한다고. 너 때문에 타이밍 놓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고모가 끼어들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병원 냄새가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지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 연세도 있고 이번에 깨어나셔도 뇌 손상이 클 거라더라. 솔직히 말해서 연명 치료하는 게 어머니한테도 고문이야.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합리적?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의 목숨줄을 놓겠다는 말을 저렇게 포장하다니요. 고모. 아니, 올케 아주머니. 당신들 진짜 벌 받을 거예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래요? 제 말에 큰 삼촌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릴 기세였습니다. 이 기집애가 진짜. 그때 간호사가 뛰어나와 제지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삼촌들은 씩씩거리며 비상구 쪽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삼촌들이었고 저는 아무 힘없는 손녀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할머니도 집도 모두 저들의 탐욕에 희생될 게 뻔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도대체 내가 뭘?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징그럽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설치해 두었던 공기계 스마트폰과 연동된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녹화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그 지옥 같았던 아침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담을 넘는 빚쟁이들, 공포에 질려 쓰러지는 할머니, 그리고 뒤이어 들어와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빚쟁이들에게 굽신거리는 삼촌들의 모습까지. 아이고 사장님, 집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까.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삼촌들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역겨웠습니다. 이 영상 하나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할머니가 왜 쓰러지셨는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의 민낯을요. 저는 홀린 듯이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평소 브이로그나 보던 계정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방금 전송된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편집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 더 진실할 테니까요. 제목을 적는 칸에서 잠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사람들이 봐줄까? 아니, 뭐라고 적어야 내 분노가 전달될까?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제목 우리 할머니를 죽인 건 빚쟁이가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설명란에는 아무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업로드 중 10%, 35%, 파란색 진행바가 차오르는 동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삼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 사장한테는 내가 잘 말해놨어. 어머니 가시면 바로 매매 계약서 쓰자고. 형님, 그럼 내 몫은 확실히 챙겨주는 거죠? 저 역겨운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업로드 완료. 화면에 시청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아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할머니.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복수할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꺼져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비상구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허벅지가 뜨거울 정도로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핸드폰을 꺼내 든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 300개, 카카오톡 알림 999. 이게 무슨... 유튜브 알림창은 숫자가 읽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켰습니다. 조회수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아 하늘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조회수 235만 400회. 업로드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200만 뷰라니요.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이냐? 짐승이지. 저런 놈들은 신상을 털어서 사회에서 매장해야 함. 아들이 빚쟁이보다 더하네. 할머니 쓰러지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 봐. 소름 돋는다.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저거 특수협박의 주거침입입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이 삼촌들의 패륜적인 행태에 치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댓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란색 배지가 달린 댓글 하나가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준우 변호사 영상 잘 봤습니다.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특수주거 침입 교사 혐의가 보입니다. 무료로 법률 구조를 돕고 싶습니다.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곧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30분 뒤 병원 로비에서 강준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시죠? 영상 원본은 따로 백업해 두셨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삼촌들이 쓴 각서 때문에 집을 뺏기면 어떡하죠? 할머니는 저 모양이신데.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소유주인 할머니 동의 없는 매매 이행 각서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삼촌들이 빚쟁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건 특수주거 침입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의 명쾌한 설명을 듣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병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지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큰 삼촌의 고함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모와 작은 삼촌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그들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이번엔 제가 상대할게요. 도와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누르자 대기하고 있던 수만 명의 시청자가 순식간에 접속했습니다. 제목 패륜 삼촌들이 병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상황입니다. 삼촌들이 저를 발견하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아, 너 미쳤어? 인터넷에 그딴 걸 올려? 당장 안 지워? 우리 사회생활 끝장낼 일 있어? 작은 삼촌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카메라 렌즈를 삼촌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 사람들이 제 삼촌들입니다.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데 와서 영상 지우라고 협박부터 하네요. 제 목소리가 라이브를 통해 송출되자 채팅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와, 실화냐? 얼굴 뻔뻔한 거 봐라. 저 사람이 큰아들? 관상은 과학이다. 경찰 불러. 당장. 큰 삼촌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카메라를 들이대? 너 이거 초상권 침해야. 고소할 거야. 집 문서 내놓고 썩 꺼지라고. 고모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이럴래? 가족끼리 얼굴에 먹칠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좋게 말할 때 내려. 너희 삼촌들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리링. 정의구현님 님이 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보태세요. 할머니 지켜님 님이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분노이질주님 님이 1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욕해서 죄송한데 저 새끼들 좀 치워주세요. 슈퍼챗 후원금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후원 메시지와 금액들에 삼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은 삼촌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이 돈. 이거 뭐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제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죠? 지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촌들 하는 짓 지켜보고 있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아요? 당신들 처벌하고 할머니 지키라고 사람들이 보내준 탄원이에요. 큰 삼촌이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기겁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5만 명? 야, 이거 생방송이야? 꺼. 당장 안 꺼? 삼촌들이 허둥지둥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조차 핸드폰을 꺼내 삼촌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영상 속 그 페리나들이래. 어머, 진짜네. 말종들이 따로 없어. 수군거리는 소리와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에 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찍지 마요. 찍지 말라고요. 삼촌들과 고모는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비상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뒷모습까지 라이브로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할머니 치료비와 소송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방송을 종료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반격이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방송 10분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저귀 값 걱정에 밤새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원무가로 달려가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설 경호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덩치 크고 힘센 분들로 2명 보내주세요. 24시간 할머니 병실 앞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시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중환자실 입구를 굳건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들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얼씬도 못할 위압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지은이에요. 할머니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고생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저를 도둑년이라 부르던 할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저를 알아봐 주신 겁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제가 다 막았어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저랑 편하게, 아주 편하게 살아요. 강 변호사가 병실 문 밖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이제부터가 진짜 법적 싸움입니다. 할머니 의식 돌아오셨을 때 해둬야 할 게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삼촌들이 다시는 법적으로 딴지 걸지 못하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며 마치 동의한다는 듯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통장에는 든든한 총알이, 옆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그리고 병실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을 잡은 할머니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눈치만 보던 천덕꾸러기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주세요. 바로 시작하죠.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적산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대문 양옆에는 적외선 감지 센서가 달린 고화질 CCTV가 빨간 눈을 번뜩이며 돌아가고 있었고,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 대신 감지형 보안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건 대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르신, 휠체어 조금만 더 밀겠습니다. 턱 조심하세요. 우람한 덩치에 검은 정장을 입은 박 실장님이 할머니를 번쩍 안아 마루에 앉혀드렸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박 실장님은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할머니에게는 깍듯했습니다. 할머니가 박 실장님의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장사네 장사야. 우리 아들놈들보다 훨씬 낫구먼.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수박을 자르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튜브 후원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사설 경호팀을 고용했고 집안 곳곳에 사각지대 없는 감쇠,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익숙한 얼굴들이 잡혔습니다.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큰 삼촌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문 열어. 내 집 내가 오는데 왜 문을 잠가? 이지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작은 삼촌도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까치발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저것이 어머니 감금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구하러 왔어요. 저는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박 실장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컥 대문이 열리자 삼촌들이 우르르 들어오려다 거대한 산처럼 앞을 막아서는 박 실장님을 보고 흠칫 멈춰 섰습니다. 큰 삼촌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떽떽거렸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있어? 박 실장님이 굵은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댁 경호팀장 박성훈입니다. 집주인 이지은 씨의 허락 없는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작은 삼촌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주인? 야, 여기가 왜 걔 집이야? 우리 어머니 집이야. 그리고 우린 아들이라고. 비켜. 작은 삼촌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 하자 박 실장님이 한 손으로 삼촌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삼촌은 종이 인형처럼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아, 사람 친다. 폭력배야, 폭력배. 제가 마루에서 천천히 걸어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삼촌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여기 사유지예요. 그리고 박 실장님은 정당방위 중이고요. 경찰 부를까요? 저번처럼 라이브 한번 켤까요? 제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신용을 하자 삼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번 병원 라이브 사건 이후로 삼촌들은 국민 페르나로 낙인 찍혀 밖을 돌아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큰 삼촌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독한 년, 내가 천년만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자. 삼촌들은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자신들을 찍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욕설을 삼키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정신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낮잠에서 깬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은아, 안방 장롱 및 서랍 좀 열어봐라. 거기 깊숙한데 항아리가 하나 있을 게다. 저는 의아해하며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다 꺼내고 바닥 깊숙한 곳을 더듬으니 정말로 먼지 쌓인 작은 옹기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이거요, 할머니? 된장 냄새 나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항아리 뚜껑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된장이 아니라 비닐에 꽁꽁 쌓인 누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봐라. 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낡아서 바스라질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자로 된 옛날 문서였지만 이며라는 글자와 주소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강 변호사가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저기 뒷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동산 24번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집만 알았지. 저 산 껍데기는 돈 안 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지. 내가 이거 끝까지 쥐고 있었다. 강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 대박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환기구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책정됐어요. 공시지가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네, 10억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큰 돈을 깔고 앉아 계시면서도 자식들이 알까봐 평생 숨죽여 오셨던 겁니다. 할머니가 제 손에 땅 문서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그놈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내 똥오줌 받아낸 건 너다. 이게 내 밥값이다. 강 변호사가 즉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 씨, 이 땅도 바로 유언대용 신탁으로 묶어야 합니다. 삼촌들이 알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신탁 등기를 해두면 할머니 생전에는 지은 씨가 관리하고 사후에는 상속세 문제 없이 소유권이 바로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삼촌들이 건들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주 묻은 엄지손가락을 계약서에 꾹 누르며 평생 묵혀둔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 무렵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모였습니다.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가 씌워진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고모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다. 고모야. 삼촌들이랑은 말이 좀 안 통했지? 내가 중재하려고 왔어.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대화요? 옳게 아주머니, 저랑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하셔야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되었다던데요? 고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너 진짜 갈 때까지 갈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온 건데. 우리가 가족이지 남이니?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가족은 할머니 버리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가족은 할머니뿐이에요. 과일은 가져가서 삼촌들이랑 드세요. 아, 참. 삼촌들 요즘 돈 없어서 과일도 못 사 드시려나? 저는 고모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모니터 속 고모가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악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마치 무성 코미디 영화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고 우리 집 마당에는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 집이 제일 좋다. 저는 할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끌어당겨 거친 볼을 비비셨습니다. 안 믿지. 내 새끼가 장군감인데.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들의 협박도 빚쟁이들의 고함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들이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페륜 아들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편집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통쾌해했고 삼촌들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돈도 법도 여론도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날로 좋아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할 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며칠 뒤 법원 등기 우편 하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박 실장님이 건네준 봉투를 뜯어본 강 변호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지은 씨, 이거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또 삼촌들이에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소장입니다. 삼촌들이 선수를 쳤어요. 지은 씨가 할머니의 정신적 제약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고 법원에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끼던 승리의 기쁨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피청구인 김말순의 손녀 이지은은 심신미약 상태인 피청구인을 격리하고 유튜브 수익을 위해 노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착취하였으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착취라니요. 학대라니요. 제가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예요. 제가 할머니를 착취하다니요. 할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욕창 생길까봐 밤새 뒤척인 게 학대인가요? 강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 씨, 진정하세요. 이건 삼촌들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장이 접수된 이상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은 씨의 보호자 권한이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리즘에 뜨던 이슈 사냥꾼이라는 레카 유튜버의 채널에 제 얼굴과 할머니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걸렸습니다. 충격 단독, 효녀 코스프레 유튜버의 두 얼굴, 치매 할머니 팔아 호의호식? 영상 속 유튜버는 삼촌들이 보냈을 조작된 카톡 내용과 입출금 내역을 흔들어대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할머니 불쌍해서 어쩌냐. 손녀가 악마네 악마.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갑자기 보일러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하필이면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어우, 춥다. 지은아, 너무 춥다. 할머니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떠셨습니다.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렸지만 외풍이 심한 단독주택의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 숫자는 39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는 눈을 허옇게 뜨고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급성 폐렴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별일 없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삼촌들이 벌써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큰 삼촌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내가 기어이 어머니를 잡는구나. 보일러 고장난 냉골에 노인네를 방치해 내가 사람 새끼냐? 큰 삼촌이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터진 입술을 닦으며 삼촌을 노려보았습니다. 삼촌들이 보일러 고쳐준 적 있어요? 기름값 한번 보태준 적 있냐고요? 뻔뻔하게 어디서 큰 소리예요. 작은 삼촌이 비아냥거리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짖지 마. 너 이제 끝났어. 인터넷 봤지? 사람들이 다 너 욕해. 너 고소당할 준비나 해. 그때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차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말순 환자분 보호자 오셨습니까?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제가 손녀입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하지만 과장님은 저를 힐끔 보더니 뒤에 서 있는 삼촌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직계 자녀분들 되십니까? 큰 삼촌이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표정을 지으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큰아들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저 못된 손녀가 노인을 학대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 증세까지 보여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동의 여부디의 날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조건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 수 있어요. 중환자실 보내주세요. 하지만 큰 삼촌이 제 말을 뚝 잘랐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도 심하십니다. 기계 달고 억지로 생명 연장하는 거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저희는 연명 치료 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고통만 드리는 거 불효입니다. 그냥 일반 병실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아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금 할머니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돌아가시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할머니 살고 싶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기요, 손녀분 마음은 알겠는데 법적으로 의료 결정권은 직계 자녀분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이라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큰 삼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 여자 좀 끌어내세요.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노인 학대범이 병원에서 행패 부리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제 양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거 나 안 나가. 할머니, 할머니.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제가 울부짖었지만 삼촌들이 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고모가 제 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포기해. 넌 그냥 손녀야. 핏줄이 아니라고. 주제 파악 좀 해라. 저는 짐짝처럼 응급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닫히는 자동문 너머로 삼촌들이 의사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들처럼요. 으아악. 저는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도 병원도 여론도 모두 저 악마들의 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였습니다. 지은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삼촌들이 지은 씨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병원 측 증언이랑 악의적인 기사들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님, 할머니가 죽어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 죽인다고요. 법이 왜 이래요? 강 변호사는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성년후견인 신문 기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신 맑으실 때 남겨두신 증거 같은 건 더 없습니까? 증거라니요. 이미 다 공개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내리다가 문득 썸네일이 검게 나온 동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땅 문서를 주셨던 날 밤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영상 속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제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신줄 놓고 그놈들한테 끌려가거들랑. 이 영상 보여줘라. 내가 변호사 양반 올 때 몰래 하나 찍어달라고 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다. 그날 강 변호사님이 신탁 계약서 쓸 때 할머니가 잠깐 저보고 물 좀 떠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님과 할머니가 뭔가를 속닥거리며 찍으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위해 저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그 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영상 가지고 계시죠? 할머니가 저 물 떠오라고 시키셨던 날 찍은 거요. 수화기 너머로 강 변호사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은 씨.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지은 씨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꺼내라고요.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도 끝까지 저를 지킬 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일 재판정에서 공개합시다. 그게 삼촌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중환자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 다 끝내줄게.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쟁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기적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조금 회복하셔서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록 휠체어 신세였지만 창밖에 목련이 피어나는 걸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지은아, 꽃이 참 곱다. 너랑 나랑 같이 보니까 더 곱다. 저는 할머니의 무릎 담요를 여며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꽃놀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요. 제가 운전면허도 따서 모시고 다닐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나른한 오후 할머니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가만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고생 많았다. 너 덕분에 내 말년이 참 따뜻했다.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너도 내 인생 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듯 작아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별의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나 아직 효도 다 못했단 말이야.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아주 행복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신 것을 축하하듯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구독자분들과 도움을 주셨던 변호사님,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내가 상주야. 장남이 상주 안 서면 누가 서냐고.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헐렁한 양복을 입고 나타난 그들은 빈소로 들어오자마자 상주 완장이 놓인 테이블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접수대에 쌓인 부의금 봉투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정사진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여기 올 자격 없어요. 큰 삼촌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지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장례식이다. 천륜을 끊을 셈이야? 그리고 저 부의금 다 아버지 손님들이 낸 거야. 내놔. 작은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야. 내가 후견인인 건 살아계실 때 얘기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시 우리 권리라고.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돈 타령이라니요. 제가 박 실장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삼촌들을 에워쌌습니다. 끌어내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박 실장님이 큰 삼촌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나. 내가 상주라고. 내 돈 내놔. 장례식장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며 발버둥 치는 삼촌들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휴, 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온 그 페륜아들인가 봐. 진짜 짐승만도 못하네. 쯧쯧.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산이 남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촌들은 언제 쫓겨났냐는 듯 다시 뻔뻔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큰 삼촌이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서론 길게 하지 맙시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우리한테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 자식 몫은 무조건 챙기게 되어 있잖아. 이 집이랑 땅값 합치면 40억은 된다던데 반 딱 잘라서 우리한테 내놓으쇼. 고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은이가 기업은 좀 가져간다 쳐도 최소 10억씩은 우리 몫이죠. 소송 가면 변호사님도 골치 아플 텐데 적당히 합의합시다. 그들은 이미 샴페인이라도 터뜨린 표정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불효자라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의 절반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권리. 그게 그들의 마지막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삼촌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네, 유류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보시죠. 큰 삼촌이 콧노래를 부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자마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서.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삼촌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쓴 빚,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20억이 넘더군요.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삼촌들의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났고요. 작은 삼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압류라니. 강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쉽게 말해 삼촌들이 유류분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 해도 그 돈은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채업자들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삼촌들 손에 떨어지는 돈은 0원입니다. 아니,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큰 삼촌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을 팔아 갚으라고 난리를 칠 때는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 못 팔았지만 이제 상속분이 생기자마자 귀신같이 압류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사채업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 셈입니다. 제가 넋이 나간 삼촌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소송 거세요. 열심히 싸워서 받은 돈 빚쟁이들한테 고스란히 바치시라고요. 아, 참. 빚쟁이들이 삼촌들 상속받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던데 몸 조심하세요. 으악. 큰 삼촌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탁자를 엎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개방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김말순 재단 치매, 어르신 법률지원센터 그리고 청년 쉐어하우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의 절반을 털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어서 가족들에게 착취당하는 어르신들을 돕고 저처럼 갈 곳 없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대표님, 여기 이번 달 유튜브 수익금 정산서요. 직원이 된 박 실장님이 서류를 들고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수익금은 전액재단 운영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삼촌들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파산 신청도 거절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지방 공사판을 전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타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류 결제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처마 밑에 달아둔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참 잘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진짜 어른 됐어요. 아무도 무시 못하고 제 사람들은 제가 지키는 그런 어른이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슬픔은 옅어졌고 그 자리엔 단단한 희망이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향해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살아봐요. 카메라의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남보다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아들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빚의 굴레에 갇혔지만 묵묵히 도리를 다한 손녀는 할머니가 남긴 사랑이라는 진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김말순 재단의 마당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겠죠. 지은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호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디 잊지 마세요. 매서운 추위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요. 지은 씨의 통쾌한 승리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